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 이현웅 교수입니다. 동시에 이현웅 교수의 경제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이제 외부적 충격이 이제 심하게 있는 경우,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버블을 갑자기 꺼뜨리면서, 그게 마치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아니면 1990년도에 일본의 자산 버블이 꺼지는 상태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이 뭐 100%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너무 높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소비 여력이 지금 많지 않아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나빠질 거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야 이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뭐 법인세도 낮춰준다더라, 또 외국에서 들어온 상품을 이제 고관세로 해서 다 막아주니까 내부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나라도 결국은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요. 그게 이제 단순한 물가 상승 정도가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면 상대국에서도 또 뭐 보복 관세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래도 정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싸게 물건이 막 들어오는데 뭐 무차별하게 전부 다 보편적 관세라는 건 뭐 원자재든 체중재든 다 그냥 수입 맞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원자재, 중간재 수입하는 그 상품 가격도 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물가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생산이 또 위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너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게 뭐 고금리 상황이니까 뭐 금리 많이 안 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QE라는 게 있잖아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많이 풀려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풀렸냐면, 미국 연준의 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연준이 뭐 시중에서 뭐 미국 국채를 사거나 아니면 뭐 MBS라고 해가지고 모기지 백 시큐리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부동산 담보 채권 뭐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QE를 많이 했어요. 양적 완화를. 그래서 그게 이제 갖고 있던 그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였는데,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20년에 그러다가 이제 이걸 얼마까지 올렸냐면 거의 9조 달러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5조 달러치만큼 그 자산을 막 산 거예요. 그만큼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한 7조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조 달러 정도 팔았는데 아직도 3조 달러만큼 더 옛날보다 많이 돈이 풀려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우리 장기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 상당히 높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다. 그래서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계속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그래서 또 어쩌면 우리 그 주식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뭐 AI 그런 어떤 혁명? 기술 혁명이 막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러한 AI 그 주도하는 그러한 기업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 쪽에 전부 다 투자금이 막 몰리면서, 그러면서 또 그만의 주가를 끌어올린 면도 있기는 한데, 이게 좀 너무 그 지나친 측면이 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라가르드 총재, 우리 ECB,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에 IMF 연차충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IMF에서 총재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치 지금의 상황이 1920년대 세계 대공황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이런 테크, 그 당시에도 2차 산업혁명, 그 당시에 뭐 생각해보세요. 뭐 텔레비전 나오고, 뭐 거기다가 뭐 전기 막 그거 엄청나게 보급되고, 거기다가 뭐 철도도 뭐 미국 전역에 막 깔고 그러면서 막 그쪽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린 거예요. 뭐 그러면서 주식 가격도 막 높아지고, 뭐 거기다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여러 그 가계 부채도 막 늘어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대량 생산 방식이 막 되면서 한쪽에서는 이 가계들,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막 또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물건이 안 팔려나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재고가 많아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 놀라가지고 10월 세 번째 주인가요? 그때 이제 검은 목요일 되고 뭐 검은 화요일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탄이 터져 버렸는데,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이제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 너무 뭐 투자금이 지금 뭐 기술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허딩 비헤이버, 그러니까 군집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투자를 할 때 이게 좋다고 그러면 뭐 균형점은 뭐 한 100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00까지 막 가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질 때는 50까지 떨어졌는데 막 20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막 자산 시장이 그거 갖다가 오버슈팅 한다고 그래요. 우리 경제 이론으로 보면 달성을 한 균형점보다 더 이제 빨리 올라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균형점을 지난 것이 아니냐.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약간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929년에 당시 상황이 너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슷해요. 마치 지금 상황이
공항이 1929년 세계 대공황의 드자부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1929년에 있었어요. 그때 후보 대통령 그때 공화당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경제가 전반적으로 막 유럽도 막 그 이제 막 과잉 투자 있고 미국도 말이 되는데 그러면서 제조업 분야는 막 날아가고 있는데 농업 분야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농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당시 후보가 그래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농산물 수입에서 관세를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대통령이 딱 된 거예요. 1929년에. 그런데 또 상원 하원을 다 또 공화당이 다 장악을 해버려요. 지금하고 너무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상원 하원을 다 통과시켜버려요. 1930년 6월인가 제 기억에 그때 관세를 어떻게 하냐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한 2만 개 품목에 대해서 당시 평균 관세가 한 40%인데 60%로 올려요. 당시는 관세율이 그렇게 높았어요. 40%, 60%를 평균 관세 다 높여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세계 대공황까지도 이제 더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유럽 국가들도 이게 뭐야 해서 다 보복 관세하고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GDP 같은 경우에도 뭐 30% 감소하고요. 그리고 또 실업률도 한 20% 정도 이상으로 막 높아지고 막 이런 가고요. 이게 그리고 뭐 한 1, 2년으로 끝난 게 아니라 1929년에 시작했는데 한 1939년까지 가요.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왜 끝났느냐면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막 팔려나가고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진이 돼서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취했던 그 높은 그 관세 정책, 그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트럼프 2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과 너무 비슷해요. 무조건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쁘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수출도 좋고 수입도 좋다. 그러한 자유무역 정책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거 아니야. 수출은 좋고 수입은 무조건 나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라는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전에 유럽을 풍미했던 하나의 사조예요. 뭐 사상도 아니고 그냥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금 뭐 이런 거 많이 들여오면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나라의 이제 국부를 높이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입은 그 대신 그렇게 하면 그게 빠져나가니까 나쁘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 얘기랑 뭐가 다르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너무나 그 주식시장에 지금 과잉 투자된 것을 우리가 일단 염려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게 전 세계적인 어떤 무역 환경이 통상 환경이 이렇게 중상주의 쪽으로 말이 갈 때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러한 무역 마찰을 넘어서 그러한 어떤 패권 경쟁을 하고 또 그것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뭐 무슨 뭐 이념에 의해서 뭐 무슨 뭐 혈맹이고 뭐 동맹이고 우방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 거래로서 친구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무역이 이렇게 크게 줄어들고 또 경제에 그래서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이 되면 이게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여기서 괜히 뭐 겁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면 좋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100%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공부를 더 많이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도 2.6%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KDI는 2.5% 이야기하고, 뭐 한국은행 2.4 이야기하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2.2나 2.3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 정도 성적표는 이제 거시경제 어떤 지표상으로 그냥 지표만 보면 완전 그 잠재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완전 고용할 때 이렇게 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지 않고 성장하는 그 최대 상승률을 보통 한 2%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든 안 들어서든 일단 그게 꺾일 거라고 대부분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올해 이제 특별히 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4%에서 이렇게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수출이 올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저효과도 있는 거예요. 작년에 수출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제 상대적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사실 반도체 같은 그러한 우리나라의 최대 주력 수출 상품의 이제 반도체 경기가 올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그것도 별로 안 좋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내수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데 내수가 과연 이제 살아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내수하면 이제 투자가 있고 이제 소비가 있는데 투자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건설 투자
투자가 있고 설비 투자가 있고 이제 R&D 투자가 이렇게 있는데 건설 투자는 올해도 지금 마이너스고 내년에도 플러스로 돌아설 수 없을 거고 돌아서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 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설비 투자나 아니면 이제 R&D 투자로 가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쁘고 뭐 미국하고의 그런 어떤 무역 마찰들이 그러면 과연 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과연 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소비는 소비대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뭐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뭐 GDP 대한 100%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뭐 소상공인 부채 중에서 기업 부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계부채 성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최소한 뭐 50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전세 보증금도 한 1000조 정도 되고 이렇게 따지면 어영부영 해보면 사실 GDP 대비 한 150%에서 한 200%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떤 외부적 충격이 있을 때 그것을 가게가 갚지 못해서 크게 이제 금융의 어떤 시스템의 위기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래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원리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거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 여력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내수가 좋지 않다 하는 거는 단순히 건설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이제 한 GDP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는 한 5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도 그 절반 정도 되는 그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과연 되겠느냐. 그나마 뭐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3분기 우리 GDP 그 실질경제 성장률 이렇게 보면 그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요 분야별로 이렇게 보면 그나마 소비가 한 1.3%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증가할 1.3%가 많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뭐 한 2% 이상 성장하려면 그 2%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년 대비 전체적인 GDP 성장률도 한 1.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마지막 4분기가 남았는데 4분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는 이게 2.4%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2.0%보다 높으니까 경기 불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에는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 이제 대부분의 가게, 일반인들은 당연히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면 주로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GDP 성장률이 2%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원리금 갚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제대로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여행 다니고 아니면 종로 사 입고 이렇게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아무리 수치로 뭐 2%가 넘는 경제 성장률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경기적인 사이클 면에서도 이제 나쁜데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이제 무역 어떤 마찰이 있게 되면 그러면 더더욱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일단 나빴지만 그래도 이제 특별히 더 나쁜 것은 당연히 이제 주로 뭐 반도체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빠졌는데 반대로 뭐 좋은 것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산주라든가 원자력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좀 좋았으니까 주로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그러니까 숫자는 제가 두 개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력 수출은 거의 반도체, 자동차, 뭐 기계, 뭐 조선화학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나빠요. 근데 뭐 지금 뭐 방산주나 원자력은 사실 10대도 아니고 15대 주력 수출 상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부 좋을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코인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것도 지금 뭐 첫날 뭐 한 10% 이상 막 올라왔던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뭐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쪽도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 기한을 두고 2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1억 이제 돌파 막 했잖아요. 저는 뭐 제 채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10년 정도 되면 10배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10년 정도 되면요. 미국의 통화량이 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수요가 추가적으로 창출이 안 돼도 그냥 가격이 2억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2100만 개 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는데 통화량이 자꾸 늘어나요? 그럼 달러를 가지고 그걸 표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양은 정해졌는데 통화량은 자꾸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태까지 이제 상황을 보면 한 10년마다 한 2배 정도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2배 정도는 일단 간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 이제 수요가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 수요가 창출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것을 자국 통화로 지금 쓰겠다고 나선 나라들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실제 결제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해 나가겠다. 하다못해 이걸 갖다가 뭐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우리나라처럼 외환보유고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달러가 외환보유고예요. 이런 거,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런 걸 갖다가 그런 어떤 가치 저장하는 외환보유고를 쓰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생각해도 10배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왜 이거 사행성 있는 이런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거 왜 얘기하냐, 얘기하지 말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행성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일부 우리나라 너무 이거 사행성 있는 그러한 투자 방법, 그러니까 뭐 단기로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디지털 골드라고 하잖아요. 실제 장기적으로 이게 그렇게 갈 거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30만 년 정도 되잖아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그럼 한 29만 년 정도는 사실 화폐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럼 뭘로 살았어요? 없었으니까 서로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하고 살다가 한 1000년 전, 12,000년 전쯤에 이제 농업혁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금화, 은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걸 커머디티 커런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품 화폐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골드,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주로 이제 통화를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그 이제 상품 화폐가 다 뭘로 바뀌었냐면 명목 화폐로 막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뀌어 나가게 되면서 요즘 우리가 보는 그런 뭐 미국 달러 자체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 통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상품 화폐에서 이제 명목 화폐로 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명목 화폐 지금 달러 중심으로 아니면 각국에 있는 뭐 원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이런 걸로 과연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뭐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또 다른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갔다가 디지털 사회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디지털 통화가 당연히 필요하죠. 사실 이미 디지털 통화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안 써도 주머니에 현금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요. 그냥 카드 들고 다니고 그냥 뭐 카카오페이 하고 뭐 다 이렇게 해요. 이미 디지털 통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더 안전한 그 무엇을 하나 갖고 있으면 계속 뭐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미국 달러도 계속 통화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안전하게 나의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디지털 통화를 하나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서 이게 그냥 없어질 게 아니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뭐 아까 제가 뭐 개도국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미 그 ETF에 다 지금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게 다 이미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 얼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는 제가 볼 때 90% 이상 다 없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게 거의 이제 그야말로 도박처럼 막 이렇게 로또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내재 가치가 없는 것은 그게 안 될 거다. 비트코인은 뭐 내재 가치가 뭐였냐? 이거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면 US 달러는 뭐 무슨 뭐 내재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더리움 정도는 그래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름대로 뭐 NFT 같은 거 그걸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상 자산 우리가 뭐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 뭐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실제 거래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떤 중간 매개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정도 뭐 그 말고도 몇 개 이제 그 소위 얼트코인 중에서도 뭐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뭐 다른 쪽에 별로 관심이 잘 없어요. 거의 뭐 제가 만약 한다면 실제 약간 좀 갖고는 있는데 거의 뭐 비트코인이 한 70~80% 이상, 뭐 이더리움이 약간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기 위해서 약간 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말씀은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또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그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트럼프 2.0이다, 뭐 트럼프 2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경제 관련된 것만 놓고 보면,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법인세를 크게 낮춰주겠다. 그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관세를 이렇게
올리겠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 관세라고 해서 처음에는 한 10% 정도 모든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이거 20%까지 올리겠다 뭐 이렇게 했었고요. 미국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그러한 그 내부적인 그런 반발도 있고 실제 제일 많이 수입되는 것이 이제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을 넘어서 이제 패권 경제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상품에 대해서만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전 세계 어떤 이제 통상 환경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더더욱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그만큼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100달러에 들어오는 게 160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중국 제품이 잘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이 더 많이 생산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산업 전반적인 경영 기업 활동이 더 이제 활발해지고 그래서 고용도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자기들 소득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선 첫 번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제품이 사실은 제일 많은데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관세율이에요. 이거 정도 한다고 하면 아마 당연히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더군다나 뭐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한 20% 이제 보편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점점 이제 거기서 목표치 2% 수준까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어쩌면 자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수출이 좀 줄어들 거고 우리나라의 GDP 성장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당장에 10%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중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서 무려 60%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구축해 나왔던 그런 어떤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뭐 다른 나라는 그건 괜찮지 않을까? 뭐 베트남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데 베트남도 마찬가지 10% 이제 추가 관세를 이제 내고 이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접적인 경로로서 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도 이제 많이 감소할 거예요. 왜냐면 중국은 중국대로 사실 수출이 너무 중요한데 제일 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타격을 받고 사실은 요새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뭐 유럽 EU 시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견제하려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이제 전개되게 되면 중국 입장에 생각하면 지금 막 억지로 막 경기 부양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으로 우리는 중간재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재 수출, 소비재를 수출을 하잖아요. 그 소비재 수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인 수출하는 게 있고 또 중국을 경유해서 수출하는 것도 있고 이거 두 개 다 이제 감소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 이제 직접 수출하는 것도 이제 감소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나라도 전 세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다 사실 떨어질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도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거는 어쩌면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서서 이렇게 본격적인 이제 어떤 무역 제한 조치,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관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고 그 다음 어느 나라냐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심각하다. 그렇게 이제 저는 우려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정부 입장에 생각하면 참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뭐 예전에는 뭐 미국하고는 그래도 우방 관계고 또 한미 FTA도 체결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시장을 그래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거다는 거고 어쩌면 한미 FTA 협정도 다시 한번 개정하자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편적 관세 뭐 10% 부과한다고 그러면 한미 FTA는 거의 0%까지 다 낮춰놨으니까 또 개정하자고 해서 그것을 다 높이겠다고 하면 이제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수출도 좀 그것도 잘 안 될 거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자꾸 이제 경제가 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중국 수출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다 나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계속 그래 부동산 경기 살리는 수밖에 없어 건설 투자 살리자 그래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정책 자금 대출을 갖다 정책 금융을 계속 많이 하는 거는 이거는 단기적으로 잠깐 건설 투자를 살려서 좋을 것 같지만 이게 결국 가계부채를 늘리고 이게 점점 더
폭탄을 키우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에 이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해요. 적어도 제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찾아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도 좀 그런 것들은 좀 잘 귀담아 좀 들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스스로 우리나라가 어쩌면 이제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힘든 거죠. 어쩌면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픈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진통제나 먹거나 아니면 무슨 뭐 링거액이나 맞는다고 해서 이게 잠깐은 반짝해지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뼈 아픈 그러한 어떤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고기도 뭐 삼겹살 이제 그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뭐 몰핀이나 계속 맞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무조건 뭐 미국에서 혈맹이니까 가가지고 뭐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하고의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말은 쉽지만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하기도 어려운데 또 중국으로 수출하는 또 그건 또 그것대로 막을 거고요. 그럼 나머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유럽? 유럽도 EU 국가들도 다 빌빌거리는데 어디로 가죠? 일본도 빌빌거리는데 어디로 가죠? 그럼 뭐 아세안도 지금 어려워요. 실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이 한 19%, 미국이 한 18% 지난해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아세안이 한 16% 정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뭐 EU 국가, 뭐 이제 일본 이 정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로 수출하는 걸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 내수를 키워야 된다. 무슨 내수를 어떻게 키워요? 내수 키운다는 게 소비 늘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투자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를 어떻게 늘려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너무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렇고, 그게 아니라도 우리나라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하고 여러 가지 중간재 수입해서 살아야 돼요. 기술도 많이 도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고,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출 경쟁력을 더 키워야 나가야 된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가 이제 일본만 따라잡으면 된다 했더니 일본 따라잡으려고 지금 했다. 뭐 최근에 뭐 1인당 GDP가 일본 따라잡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에 중국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에서의 기술을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거의 반도체도 지금 뭐 이제 거의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뭘로 먹고 살 거냐.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업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또 투자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뭐 지금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R&D 투자 뭐 아니면 뭐 설비 투자를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정말 큰데, 그래도 이제 정부가 그러한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쪽에서 많이 투자하고 고용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고, 하다못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지금 뭐 반도체 공장을 뭐 세운다고 했는데, 또 얘기하는 그 반도체법 이거에 의해서 뭐 여러 보조금을 뭐 엄청나게 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트럼프 이제 2기에서는 그거 다 안 해주겠다. 들어오려면 늘 마음대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해라. 왜냐면 관세 많이 부과하면 결국 지가 아쉬워 들어오겠지. 이렇게 할 때 큰일 났네 게 아니라, 그런 때 어쩌면 사실 거기 가 있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억지로 사실은 팔비 틀어가지고 우리 끌려간 거거든요. 사제 잘 됐다. 그래 우리가 뭐 투자도 좀 줄이고, 그 대신 국내에서 투자를 더 늘리고, 그래서 국내 고용도 늘리고, 이렇게 나가는 게 그렇게 근본을 좀 다시 우리가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개인 가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이 정말 어쩌면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 정말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00년 닭봉법을 꺼질 때도 어려운데, 그거는 뭐 주로 미국 사정이고 투자하지 않는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2008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코로나 상황 때 어려웠는데, 다시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갖고 있는 자산을 한 곳에 몰빵하면 안 된다. 첫 번째. 특히 이제 부동산에 몰빵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에만 또 몰빵하면, 한국 자산에만 몰빵해도 안 된다. 그래서 좀 다변화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그러면 뭐 미국
주식은 무조건 좋으냐. 글쎄 뭐 그것도 뭐 100% 아니고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세계 최고의 투자의 어떤 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분은 지금 계속 현금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애플도 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막 이렇게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왜 팔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분들은 투자자를 이제 다시 이제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알아서 하기 위해서 뭐 그런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이 현재 투자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늘리고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변화를 좀 어쨌든 하면 좋겠다. 현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하향 안정화 돼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적으로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 이제 인구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0.72명이었다 지난해에. 그 정도면 낮아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는데 거기는 1.2명이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도 무려 50% 이상 더 높은 거예요 그 출산율이.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빨리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젊은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막 줄어들고 또 그분들이 새로운 주택에 대한 그러나 또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죠. 그 집을 사서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이제 있는 층인데 그의 생산 연령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비중도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서 또 가계부채 막 늘어나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까지 왔다고 했는데 2020년 초반만 해도 이가 5% 상단이었어요. 그러다 그 전에는 옛날에 10%도 넘은 적도 있어요. 이거 뭐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 10년 정도 후면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0%대로 갈 거라고 보고 이제 50년대쯤 가면 이게 마이너스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 높여야 되고 가계부채도 줄여야 되고 너무 부동산에 좀 올인하는 그런 정책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두 가지 이유는 다 우리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거기 하나 남은 게 이제 유동성이잖아요. 금리인데 금리가 옛날처럼 이렇게 0%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더군다나 트럼프 이제 2기가 이제 등장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는 게 뭐예요? 결국 관세를 높이겠다.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이 이제 비싸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물가가 다시 또 상승할 염려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법인세는 또 낮춰주겠다고 그래요. 개인소득세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관세 수익 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메꾸겠다 이렇게 하는데 충분히 메꿀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만 해도 재정적자가 한 1.7조 달러는 것도 됐고요. 올해도 한 1.8조 달러가 될 건데 이 정도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적자를 엄청나게 많이 냈었는데 그때보다 거의 2배 이상이에요. 지금도 많은데 더 늘어날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죠? 결국 부족한 부분을 결국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근에 막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시장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물가가 막 이제 다시 올라갈 걱정도 있고 더군다나 이 주가는 도리어 또 막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준에서 생각하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거 경제는 자꾸 좋아지는 것 같고, 뭐, 거기다가 또 주가는 또 주가대로 계속 또 도리어 더 좋아지고 있는데, 물가는 좀 약간 좀 잘못하면 인플레가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런데, 앞으로 다시 또 그러면 계속 금리를 막 계속 낮출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더군다나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그 연준의 그런 기준금리도 빨리 낮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강달러 현상이 막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게. 미국의 달러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건 뭐 다른 나라,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개별 국가의 통화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데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해 생각하면 결국은 그만큼 환율이 불안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환율이 높아지니까 수입 물가가 또 다시 또 올라가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도 또 자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물가가 좀 잡혀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위험할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여기서 다시 또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가 환율이 더 올라가가지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해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한국은행 법에 나와 있어요. 두 개의 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통화정책의 목적. 하나는 뭐냐면 이게 고용이 아니에요. 경제성장도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시장 안정이에요. 금융시장은 뭐냐면 국내 금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환 시장이 다 금융시장이에요. 그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준금리를 낮출 수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다 높아지는 것이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 예전처럼 풍부해지지 않고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면 오직 한 가지다. 그거는 뭐냐면 정부가 계속 빚내서 집을 사는 그러한 정책을 쓰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이제 집값이 한 20-30% 빠졌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서울 기준으로.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빠지고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나오고 둔촌 주거 문제 막 나오고 뭐 이러니까 정부가 서둘러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40조 풀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게 다 소진되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다시 또 집값이 좀 떨어지는 듯 하니까 다시 또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러니까 올해 들어가 다시 특례 보금자리로 27조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뭐 디딤돌 대출, 뭐 버팀목 대출 이래가지고 총 55조 원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다 완전히 안 풀었는데 그렇게 풀고 내년도 55조를 막 풀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가계부채 자꾸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이제 한국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풀면은 그게 어느 정도 계속 버틸 수는 있겠죠. 이게 마치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먹힐 수 있지만 올해까지는 잘 먹혔는데 내년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처음 0.25%포인트 낮췄잖아요. 3.5에서 3.25로. 낮추기 직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 임직원들 몇 명하고 같이 기재부를 방문한 거예요. 가서 뭐 했을까요? 당연히 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제발. 금리를 낮춰서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러한 서민들에게 자금을 그래도 좀이라도 좀 싸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러다가 다시 또 정부의 그러한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더 많이 이 가계빚 자꾸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이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때 그래서 최근에 뭐 시중은행 여러 가지 금리 뭐 여러 가지 뭐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디딤돌 대출도 뭐 그래서 뭐 제한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한쪽에서는 행정부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례 대출 있잖아요. 정책 자금 여러 개 정책 금융하는 거 이거는 정말 없애든지 아니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금리도 좀 더 낮출 수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이래 얘기하잖아요. 금리를 낮추고 싶은데 저는 가계부채 때문에 못 낮춥니다. 그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죠. 저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뭐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 더 금리를 많이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막상 또 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뭐 개인적으로 약간 더 높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낮춰야 되는데 낮추려면 그런 어떤 정책 자금을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자꾸 푸는 방식으로 아무리 기준금리를 뭐 높여놓으면 뭐예요. DSR 다 회피하는 방법으로 기준금리보다도 싸게 막 그 저리로 막 그 특례 대출을 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말이 좀 장황하게 돼버렸는데 궁극적으로 내년에 주택 가격, 특히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부가 뭐 맘먹고 그래도 난 단기적으로 난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긴다. 도리어 이제 크게 당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투자 원칙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우리나라 가계가 이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거의 뭐 전체 자산 중에 한 79%가 다 거의 비금융 자산. 그게 이제 부동산인 거예요. 그 부동산에 다 몰려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그게 한 30% 남짓 37% 정도 될 거예요. 너무 그로 몰려 있으니까 이게 뭐 한 바구니에 뭐 계란을 다 담지 마라. 이게 포트폴리오 다변화 원칙 이게 정말 기본적인 기본이잖아요. 투자에서.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다변하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분야, 특히 이제 주택 분야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갈 만큼 갔다. 이제 가계부채도 많이 갔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살 여력이 이제 못 되는 상황이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계속 그 빚내서 집 사라는 그런 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다. 그래서 거의 저라면 약간 최소한 빚내서 집 사거나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이 있어요. 뭐 그래서 내가 뭐 내 돈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조금 약간 빚내서 살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내 집에 거주하는 게 또 편리성도 있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뭐 빚을 뭐 50% 이상 뭐 거의 뭐 3분의 1을 빚을 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갭 투자해가지고 뭐 여러 채를 막 이렇게 해서 투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 건데 한국 주식에 투자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주식은 지금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문제가 많아요. 올해만 해도 그렇고 지난 3년 아니 지난 5년 이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나라 것만 빠졌어요. 우리나라 것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사실은 올해도 빠지고 뭐 지난 3년 이렇게도 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제 한 3년 동안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걸 약간 분양하는 정책을 쓰면서 다시 약간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도 뭐 3년을 하면 마이너스인데 우리나라는 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됐다. 그래서 뭐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 뭐 30% 이상 다 상승했고 미국의 뭐 여러 가지 뭐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이런 것도 다 20, 30% 다 상승했는데 우리 거 떨어졌고 일본조차도 니케이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올랐는데 우리 건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부동산에 돈이 다 글로 가버렸으니까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면 실제 사람들 집 살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당연히 뭐 자기 집을 이제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주로 어디냐면 돈을 가계부채, 돈을 빌려서 했거나 돈을 빌렸는데 그 중에 한 70%가 다 사실은 정책 대출인 거예요. 사실 정부가 다 빌려준 거고 그것만 나머지는 뭐냐면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간 거예요. 자기 주식을. 아니 주식을 팔아서 부동산으로 가버리니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안 오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계속 이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주식에 과연 투자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GDP가 경제 규모가 전 세계 GDP의 한 1.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현명한 투자라면 내 돈을 어떻게 한국에 다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현명하게 하면 1.7%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고 또 내 사니까 뭐 여기 한국에는 집에도 내가 또 거주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절반 정도는 뭐 한국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 그게 이제 일부는 부동산이고 일부는 주식이고 뭐 아니면 은행 예금도 일부 있겠죠. 나머지 절반은 해외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부동산도 될 수 있는데 부동산이 좀 어려우니까 주식 투자가 많이 하는 그래서 서학개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 투자하면 이미 뭐 20, 30% 그래서 뭐 홀홀 날아가고 있고 뭐 트럼프가 등장하니까 더 날아가고 있는데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지금 계속 빚내가지고 집 사가지고 거기에 이거 가지고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기왕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누가 뭐 이렇게 하라더라 제가 또 뭐 이렇게 하라니까 그대로 다 따라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 장기적인 투자를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도박하는 것처럼 로또 하는 것처럼 부동산에도 그렇게 하고 주식도 그렇게 하고 가상자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뭐 2배, 3배 막 이렇게 막 한쪽에서는 올라간다, 한쪽에 떨어진다. 이렇게 베팅하는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다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하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한평생 사는 건데 이래서 정말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너무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국 자산에 몰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일부 옮겨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도 걸로 가지 않고 자산을 같이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잘하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경제 근육을 자꾸 키워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하는 활동 하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냥 앞으로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월급 모아가지고 은행에 그냥 넣어놔서도 안 되고요. 집만 사서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